브라질리아 남미 대륙의 심장부. 이곳 IT부 청사 27층에서 한 남자가 세계 지도를 응시하고 있다. 그의 이름은 루카스 알베스, 브라질 IT부 장관 보좌관으로 반도체와 첨단 산업을 담당하고 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두툼한 보고서들이 쌓여 있고 컴퓨터 화면에는 세계 각국의 반도체 생산량 그래프가 떠 있다. 루카스의 눈빛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다.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파도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금 브라질이 뒤처지고 있다는 현실 때문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카스 알베스입니다. 브라질 정부에서 반도체 산업 발전을 담당하고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직면한 현실이 너무나 절망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은 반도체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스마트폰부터 자동차, 냉장고, 심지어 커피 머신까지 마이너스 반도체 없이는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브라질은 어떤가요? 세계 9위의 경제 대국이라고 자랑하지만 반도체 분야에서는 완전히 무력합니다. 거의 모든 반도체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자체 기술은 선진국 대비 20년은 뒤처져 있다고 봐야 해요.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가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우리나라 자동차 공장들이 멈춰 섰습니다. 삼바 축제로 유명한 브라질의 자존심이었던 엠브라에르 항공기 공장도 부품 부족으로 생산의 차질을 빚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단순한 부품이 아니구나. 이건 21세기의 쌀이고 석유이고 전략 무기구나. 반도체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선진국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브라질 정부도 뒤늦게나마 반도체 자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질 반도체 이니셔티브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여서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기술이 없고 인력이 없고 무엇보다 경험이 전무했거든요. 저는 매일 밤 세계 각국의 반도체 산업 동향을 분석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대만, 그리고 한국. 이 5나라가 사실상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특히 놀라운 건 한국이었어요. 국토 면적으로 보면 우리 브라질의 85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반도체 강국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거든요. 처음에는 삼성과 SK하이닉스라는 기업 이름만 들어봤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깊이 조사해보니 이건 단순한 기업의 성공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승부수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의 반도체 투자는 정말 대단했어요.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겠지만 지금 보면 그게 얼마나 현명한 선택이었는지 알 수 있거든요. 브라질 상원에서 반도체 정책 보고서를 발표할 때마다 저는 항상 한국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과연 우리가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 한국이 걸어온 그 험난한 길을 우리도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반도체 산업 전체가 요동치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해외 반도체 기업들에게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고 중국은 자체 기술력 확보를 위해 천문학적인 투자를 쏟아붓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브라질 같은 중간 국가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미국 편에 설까요? 중국 편에 설까요? 아니면 제3의 길을 찾아야 할까요? 저는 이 문제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흥미로운 뉴스를 접하게 됐어요. 미국이 외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단순히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분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세계 최강의 삼성전자나 TSMC 같은 기업들조차 미국의 압박 앞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새롭게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과연 한국은 이런 미국의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까?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생산하는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굴복할까? 아니면 자신들만의 길을 걸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더욱 깊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됐죠. 한국이 단순히 반도체를 많이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반도체 기술의 최전선에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강국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루카스는 워싱턴에서 날아온 긴급 보고서를 펼쳐들었다. 제목만 봐도 심상치 않았다. 미국 반도체 지원법, 해외 기업 지분 참여 요구안 검토 중. 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이건 단순한 통상 정책이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패권을 재편하려는 미국의 노골적인 전략이었다. 이 뉴스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미국이 그동안 자유무역과 공정 경쟁을 그렇게 강조해 왔는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돈을 줄 테니 지분을 내놓으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건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강압적인 흡수합병과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그 대상이 삼성전자와 TSMC라는 점이었어요. 이 두 회사가 누구인가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들이잖아요.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TSMC는 파운드리에서 각각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이런 기업들에게도 지분을 요구한다는 건 결국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을 미국이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미잖아요. 저는 즉시 우리 IT부 장관님께 이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각하, 이건 단순한 무역 이슈가 아닙니다. 미국이 반도체 산업 전체를 재편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장관님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런데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미국의 이런 요구가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몇 년 전부터 조짐이 있었어요.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시작된 중국 견제 정책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면서 더욱 체계화되고 정교해진 거죠. 미국의 논리는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52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반도체 지원법을 만들었다. 외국 기업들도 이 혜택을 받으려면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 대가가 바로 지분 참여다.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삼성이나 TSMC 같은 기업들이 왜 그렇게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바로 독립적인 경영과 장기적인 투자, 그리고 기술 혁신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지분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미국의 이익에 따라 기업 전략이 좌우될 수밖에 없어요. 더 심각한 건 이게 선례가 된다는 점이에요. 미국이 이런 식으로 성공하면 다른 나라들도 똑같은 방식을 쓸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려면 지분을 내놓아라. 그럼 결국 글로벌 기업들은 각 나라의 정부가 부분적으로 소유하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자유시장 경제의 정신에 맞는 건가요? 저는 이 문제를 깊이 파고들면서 한국과 대만의 반응에 특별히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나라가 미국의 압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글로벌 반도체 판도가 결정될 것 같았거든요. 먼저 TSMC의 경우를 살펴봤어요. TSMC는 이미 애리조나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결정한 상태였거든요. 400억 달러를 투자해서 최첨단 파운드리 공장을 짓기로 했죠. 하지만 지분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었어요. 아마 내부적으로 격렬한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주목할 만한 건 삼성의 반응이었어요. 삼성은 이미 텍사스 오스틴에 17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확정했고 추가로 평택보다도 큰 규모의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상태였거든요. 총 투자 규모가 거의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어요. 이 정도면 정말 천문학적인 수준이죠. 그런데 삼성이 정말 대단한 건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도 지분 문제에서는 일절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물론 공개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을 통해 들려오는 소식은 분명했어요. 투자는 하겠지만 경영권은 절대 넘기지 않겠다. 이걸 보면서 저는 정말 감탄했어요. 역시 한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은 그동안 숱한 외압과 어려움을 극복해왔잖아요. IMF 외환위기도 이겨냈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슬기롭게 넘겼어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압박에도 쉽게 굴복하지 않는 거겠죠. 사실 브라질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이런 정책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제3국인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양쪽 모두 우리의 협력이 필요할 테니까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려도 컸어요. 지금처럼 강대국들이 자국 우선주의로 나오면 결국 글로벌 공급망이 분절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중간 규모 국가들은 더욱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죠. 그래서 저는 한국의 대응 방식을 더욱 주의 깊게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어떤 전략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브라질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특히 작은 나라가 강대국의 압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았어요. 미국의 압박이 계속 거세지는 가운데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술력이라는 것이었어요. 결국 미국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것도 자신들이 설계 기술과 장비 기술을 쥐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반대로 삼성이나 TSMC가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것도 그들만의 독보적인 제조 기술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브라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삼성이나 TSMC 수준의 기술력을 갖는 건 불가능하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자체 기술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것 같았어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의 야경 사진을 바라보며 루카스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축구장 130개 크기의 거대한 공장이 24시간 불야성을 이루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용한 혁명이었다.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자존심과 의지 말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삼성이 결국 미국의 요구에 굴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강한 기업이라고 해도 미국 정부의 압박을 이겨내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더욱이 삼성은 이미 텍사스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결정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 지분을 넘겨주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했었죠. 그런데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삼성은 물론이고 한국 정부까지 나서서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있더라고요. 투자는 하겠지만 경영권 침해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한국 측의 일관된 메시지였어요. 이승훈 삼성전자 부회장이 미국 의회에서 증언하는 장면을 봤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유창한 영어로 자신 있게 발표하면서도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더라고요. 삼성은 글로벌 파트너십을 추구하지만 독립적인 경영은 포기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한국 정부의 대응이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국 기업의 기술 주권을 지키겠다고 선언했거든요. 이건 정말 용기 있는 발언이었어요.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 정부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저는 이런 한국의 대응을 보면서 왜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 될 수 있었는지 이해하게 됐어요. 바로 이런 자존심과 의지 때문이었던 거죠. 1980년대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 때도 모든 사람들이 한국이 일본을 이길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때도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일본이 반도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고 미국조차 일본에 밀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과감하게 도전했어요. 삼성, LG, 현대전자가 앞다퉈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었죠. 물론 처음에는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기술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고 자본도 딸렸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과감한 투자를 했죠.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는 21세기 쌀이라고 말하면서 회사 전체를 걸고 투자했던 것처럼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1990년대 중반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라섰어요. 불과 10년 만에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낸 거죠.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도 그때와 비슷해 보여요. 미국이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한국은 또다시 자신들만의 길을 걸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한국이 기술적으로 뒤처진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일부 분야에서는 미국보다도 앞서 있죠. 예를 들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절대적인 기술 우위를 가지고 있어요. 차세대 메모리인 HBM, HIGH 밴드위드스 메모리에서는 삼성이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바짝 뒤쫓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굳이 미국에 굴복할 이유가 없죠. 더욱이 한국은 이미 미국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고 있어 보였어요. 유럽, 중동, 그리고 우리 라틴 아메리카까지 다각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인도나 베트남 같은 신흥국들과의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가장 놀란 건 한국 기업들의 장기적 사고방식이었어요. 단순히 당장의 이익을 위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삼성의 경우 차세대 반도체 기술인 2나노, 1.4나노 공정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미국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였어요. K-반도체 벨트 프로젝트를 통해서 용인, 평택, 화성을 잇는 거대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더라고요. 총 34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 정도 규모면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보다도 훨씬 큰 프로젝트예요. 저는 이런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러웠어요. 우리 브라질도 이렇게 명확한 비전과 의지를 가지고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한국이 미국과 정면으로 대립하게 되면 결국 양쪽 모두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의 전략을 자세히 살펴보니 단순한 대립이 아니라 매우 치밀한 계산이 바탕에 있더라고요. 미국이 원하는 건 결국 중국 견제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이미 중국과의 반도체 거래를 대폭 줄이고 있었어요. 대신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시장을 더욱 공략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미국의 전략 목표는 달성하면서도 한국의 경영, 독립성은 지킬 수 있는 윈윈 상황을 만들 수 있어요. 정말 똑똑한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한국이 선택한 길은 협력하되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미국과 함께 일하지만 자신들만의 색깔과 독립성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죠. 이런 자세야말로 진정한 강국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루카스의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다. 제목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종합 분석 보고서였다. 브라질 상원에 제출할 정책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3개월 동안 수집한 자료들이었다. 그런데 조사하면 할수록 한국의 진짜 실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건 단순히 반도체를 많이 만드는 나라 차원이 아니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라고 해도 그냥 삼성 하나 잘하는 나라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파보니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먼저 메모리 반도체부터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2%예요. 삼성전자가 43%, SK하이닉스가 29%를 점유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거의 독점이라고 봐야 하죠. 나머지는 미국의 마이크론이 23%, 기타 업체들이 5% 정도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기술력이에요. 차세대 메모리인 DDR5, LPDDR5에서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완전히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특히 AI 시대의 핵심적인 HBM, HIGH 밴드위드스 메모리에서는 삼성이 5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SK하이닉스가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둘이 합치면 90%가 넘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설명해 드릴게요. HBM은 엔비디아의 GPU나 구글의 TPU 같은 AI 칩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에요. 아무리 미국이 AI 반도체에서 강하다고 해도 한국의 HBM 없이는 제대로 된 AI 칩을 만들 수 없다는 뜻이죠. 실제로 엔비디아의 H100, A100 같은 최첨단 GPU에는 모두 삼성이나 SK하이닉스의 HBM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미국이 아무리 한국에게 압박을 가해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도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없이는 자신들의 AI 혁명을 완성할 수 없거든요. 파운드리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TSMC만 알고 있는데 삼성 파운드리도 세계 2위의 엄청난 기업이에요. 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가 54%, 삼성이 17%를 차지하고 있어요. 나머지 모든 업체들을 합쳐도 삼성보다 작다는 뜻이죠.
더욱이 최첨단 공정에서는 실질적으로 TSMC와 삼성 둘만 경쟁하고 있어요. 3나노 공정을 양산하고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이 두 곳뿐이거든요. 인텔도 아직 3나노를 제대로 양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삼성이 정말 대단한 건 단순히 TSMC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독자적인 기술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TSMC가 FinFET 기술을 쓸 때 삼성은 GAH8-All-Around 기술을 선택했어요. 더 어렵고 복잡하지만 성공하면 더 뛰어난 성능을 낼 수 있는 기술이죠. 실제로 삼성의 3나노 GAA 공정은 TSMC의 3나노보다 전력 효율이 더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퀄컴 같은 글로벌 고객들이 삼성을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기술적 차별화 때문이에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한국의 위상은 대단해요.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프로세서는 자체 설계 기술로 만든 거거든요. ARM 아키텍처를 쓰기는 하지만 설계는 완전히 삼성이 독자적으로 한 거예요. 이 정도 능력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놀란 건 한국의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기술력이에요.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유명해졌지만 사실 그 전부터 한국은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SK머티리얼즈는 반도체 특수가스 분야에서 세계 3위예요. 솔브레인은 반도체 세정액에서 글로벌 톱3에 들어가고요. LG화학은 반도체용 감광제 포토레지스트에서 일본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요. 장비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성장이 눈부셔요. 원익 IPS는 반도체 증착 장비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은 식각 장비에서 각각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어요.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진정한 반도체 강국이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모든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깨달은 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단순히 조립 공장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계부터 제조, 소재, 장비까지 전체 밸류체인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 하나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메인 프로세서는 삼성 파운드리에서 제조하고 메모리는 삼성이나 SK하이닉스에서 공급하고 디스플레이는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에서 만들고 카메라 센서는 삼성전자에서 설계해요. 한국 기업들만으로도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을 거의 다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차량용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모두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들이에요. 테슬라 모델 S에도 삼성의 반도체와 배터리가 들어가고 BMW나 벤츠 같은 고급 브랜드들도 한국산 부품을 선호해요. 그래서 제가 브라질 상원 보고서에 이렇게 썼어요. 한국은 21세기 디지털 혁명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나라다. 삼성이 없으면 스마트폰도 전기차도 슈퍼컴퓨터도 제대로 만들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다. 실제로 계산해보니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스마트폰의 90% 이상의 한국산 부품이 들어가요. 갤럭시는 물론이고 아이폰에도 삼성의 메모리와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거든요. 화웨이나 샤오미 같은 중국 브랜드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정도면 한국을 반도체 제국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에요. 작은 나라지만 전 세계 IT 산업의 혈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위상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40년 넘게 꾸준히 투자하고 발전시켜온 결과라는 점이 더욱 인상적이에요. 루카스는 동아시아 반도체 패권 지도를 펼쳐놓고 각국의 전략을 비교 분석하고 있었다. 미국의 압박 속에서 중국과 일본이 보이는 대조적인 모습은 흥미로웠다. 하지만 더욱 명확해지는 건 한국만이 진정한 기술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중국과 일본의 반도체 전략을 분석하면서 저는 왜 한국만이 진정한 강국인지 더욱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겉으로 보면 이 세 나라 모두 아시아의 반도체 강국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먼저 중국부터 말씀드릴게요. 중국은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반도체에 쏟아붓고 있어요. 국가적 프로젝트인 반도체 굴기를 통해 지금까지 1,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고 해요. 이 정도면 한국의 전체 반도체 매출액과 맞먹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어떤가요? 아직도 핵심 기술에서는 한참 뒤처져 있어요.
중국 최대 파운드리인 SMIC는 겨우 7나노 공정을 양산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삼성이나 TSMC가 3나노를 양산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최소 2세대는 뒤처져 있는 거죠. 메모리 분야는 더 심각해요. 중국의 YMT 시양쯔 메모리나 CXMT 창신 메모리 같은 업체들이 있기는 하지만 삼성이나 SK하이닉스와 비교하면 기술 격차가 너무 커요. 특히 최첨단 제품에서는 아예 경쟁이 되지 않는 수준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분석해 본 결과 중국은 돈은 많이 썼지만 핵심 기술을 제대로 내재화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해외 기술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설계 툴은 미국 것을 쓰고 장비는 일본이나 네덜란드 것을 쓰고 심지어 핵심 인력도 대부분 해외에서 영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미국이 제재를 가하면 속수무책이 되는 거죠. 실제로 미국이 EUV급 자외선 장비 수출을 막으면서 중국의 첨단 반도체 개발이 크게 차질을 빚고 있어요. 화웨이가 그렇게 잘 나가던 것도 미국 제재 이후로는 완전히 주춤해졌잖아요. 반면 한국은 어떤가요? 물론 일부 장비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핵심 기술은 대부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요. 삼성의 GAA 기술이나 SK하이닉스의 HBM 기술은 완전히 독자 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압박을 가해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거예요. 일본은 또 다른 케이스예요. 일본은 반도체 소재와 장비에서는 여전히 세계 최강이에요. 시네츠화학의 실리콘 웨이퍼, JSR의 포토레지스트, ASML과 함께 EUV 장비를 만드는 니콘과 캐논 등 정말 대단한 기업들이 많아요. 하지만 정작 반도체 제조에서는 완전히 몰락했어요. 한때 세계 1위였던 일본이 지금은 거의 존재감이 없다시피 해요. 소니나 도시바 같은 기업들이 메모리 사업을 포기하거나 매각했고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선택한 전략이 뭐냐면 미국과 손잡는 거예요.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자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늘리고 있어요. 특히 TSMC의 일본 진출을 적극 지원하면서 반도체 제조업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고 있죠. 하지만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결국 TSMC의 하청업체 역할에 만족해야 하는 거거든요. 자체적인 기술력이나 브랜드 파워는 갖지 못하는 거죠. 한국과 대조적인 점이 바로 이거예요. 한국은 미국과 협력하면서도 자신만의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어요. 삼성이 텍사스에 투자하는 것도 미국 시장을 겨냥한 전략적 선택이지 미국에 종속되려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삼성은 텍사스 공장에서도 자신들의 최첨단 기술을 구현할 계획이에요. 3나노 GAA 공정을 적용해서 미국 내에서도 최고 수준의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감탄했어요. 더욱이 한국은 차세대 기술 개발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어요. 2나노, 1.4나노 공정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포스트 실리콘 시대를 대비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삼성은 탄소 나노튜브나 그래핀 같은 신소재를 이용한 차세대 반도체 연구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어요. SK하이닉스도 뉴로모픽 반도체나 양자 컴퓨팅용 메모리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이런 걸 보면서 저는 확신하게 됐어요. 아시아에서 미국과 진정으로 경쟁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것을요. 중국은 아직 기술력이 부족하고 일본은 이미 주도권을 상실했어요. 한국만이 독자적인 기술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거죠. 특히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의 위상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요. AI 반도체의 필수적인 HBM에서 한국이 9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엔비디아가 아무리 뛰어난 GPU를 만들어도 한국의 메모리 없이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브라질 정부에 건의한 게 뭐냐면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모델은 중국도 일본도 아닌 한국이라는 거예요. 한국처럼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브라질리아의 대통령궁 회의실. 오늘은 브라질의 반도체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날이었다. 루카스는 자신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점검하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제목은 대한민국 모델 브라질 반도체 발전 전략의 해답이었다. 그는 확신했다. 한국이야말로 브라질이 따라가야 할 진정한 모델이라고. 존경하는 장관님들,
그리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브라질이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어떤 나라를 벤치마킹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6개월간의 치밀한 분석 결과 저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겁니다. 왜 미국도 중국도 아닌 한국이냐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수집한 데이터를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한국은 우리 브라질과 가장 유사한 조건에서 시작해서 세계 최강의 반도체 제국을 건설한 유일한 나라거든요. 먼저 한국과 브라질의 공통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980년대 한국의 1인당 GDP는 2,300달러였어요. 지금 우리 브라질과 비슷한 수준이었죠. 반도체 기술도 전무했고 자본도 부족했어요. 심지어 선진국들은 한국을 단순한 조립 공장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했죠. 당시 일본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뛰어든 겁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한국이 일본을 이길 수 있겠느냐며 비웃었지만 한국은 그들의 예상을 뒤엎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국가적 의지와 기업의 과감한 투자가 결합됐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반도체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삼성, LG, 현대전자 같은 기업들도 회사의 운명을 걸고 투자했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불과 10년 만에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에 올라섰어요.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국은 그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어요. 더욱 놀라운 건 한국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메모리에서 시작해서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심지어 반도체 장비와 소재까지 영역을 확장했어요. 지금은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에서 경쟁력을 갖춘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런 한국의 성공 모델이 우리 브라질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일까요? 첫째, 명확한 비전과 장기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40년 넘게 일관된 반도체 정책을 유지해 왔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반도체 육성 정책만큼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둘째, 과감한 투자입니다. 한국은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세계 1위예요.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매년 매출의 20% 이상을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있어요. 이런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기술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거죠. 셋째, 인재 양성입니다. 한국은 KAIST, 포항공대 같은 세계적인 이공계 대학을 집중 육성했어요. 그리고 이 대학들이 삼성, SK 같은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실무형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넷째, 글로벌 파트너십입니다. 한국은 처음에는 일본에서, 나중에는 미국에서 기술을 배웠어요. 하지만 단순히 기술을 수입만 한 게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더 발전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자존심과 의지였습니다. 최근 미국이 한국 기업들에게 지분을 요구했을 때 한국은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투자는 하겠지만 경영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감탄했어요.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원칙을 지키는 모습,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실력을 갖춘 모습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진정한 강국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의 위상을 보세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2%를 한국이 생산해요. AI 시대의 핵심 부품인 HBM에서는 9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의 거대 IT 기업들도 한국의 반도체 없이는 제품을 만들 수 없어요. 이 정도면 한국을 반도체 제국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죠. 작은 나라지만 전 세계 IT 산업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브라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한국을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로 삼자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과 경험, 그리고 우리의 자원과 시장을 결합한다면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브라질은 리튬, 구리, 니오뷴 같은 반도체 핵심 소재를 보유하고 있어요. 한국이 필요로 하는 자원들이죠. 반대로 한국은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요.
더욱이 한국 기업들도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시장을 찾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라틴 아메리카는 한국에게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있어요. 인구 6억의 거대한 시장이고 경제 성장 잠재력도 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글로벌 경제를 움직이는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이야말로 우리 브라질이 배워야 할 진정한 모델입니다. 회의실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다. 장관들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루카스의 발표가 끝나자 IT부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정말 놀라운 분석이군요. 한국이 이 정도로 대단한 나라인 줄 몰랐습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모두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다. 3개월 후 루카스는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다. 브라질-한국 반도체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식 방문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단순한 업무 출장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직접 한국의 반도체 현장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과연 자신이 그토록 감탄했던 한국의 실력이 현실에서는 어떤 모습일까?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저는 압도당했어요. 인천공항부터가 완전히 다른 세계더라고요.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고 자동화되어 있고 정말 미래 도시 같았어요. 아, 이런 나라가 반도체 강국이 되는 게 당연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였어요. 사실 데이터로는 많이 봤지만 직접 보는 건 완전히 달랐어요. 축구장 130개 크기라고 하는데 정말 끝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24시간 불야성을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세계 경제가 여기서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내를 받으며 공장 내부를 둘러봤는데 정말 경이로웠어요. 거의 모든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고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더라고요. 클린룸 안에서는 로봇들이 정밀하게 웨이퍼를 옮기고 있었고 거대한 장비들이 쉴 새 없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젊은 엔지니어들이었어요. 20대, 30대의 청년들이 세계 최첨단 기술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들의 눈빛에는 자신감과 열정이 가득했어요. 우리가 세계 최고다라는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한 엔지니어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겨우 27세인데 3나노 공정 개발에 직접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한국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답하더군요. 이런 젊은이들이 세계를 바꾸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SK하이닉스 이천 공장이었어요. 여기서는 차세대 메모리인 HBM 생산 라인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정말 경이로운 기술이더라고요. 머리카락 굵기의 1만 분의 1 수준의 정밀도로 회로를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인간의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기업들의 연구 개발 투자였어요. SK하이닉스 연구소를 방문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더라고요. 수천 명의 연구원들이 차세대 메모리 기술 개발에 매달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개발하고 있는 기술들은 5년, 10년 후를 내다본 것들이었죠. 한 연구원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2030년에 상용화될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도록 항상 한 발 앞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에요. 이런 장기적 사고 방식이 바로 한국이 계속 1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화성에 있는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를 방문했어요. 여기는 정말 반도체 도시 같았어요. 거대한 공장들이 줄지어 서 있고 첨단 장비들을 실은 트럭들이 끊임없이 오가고 있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반도체를 위한 인프라라니 정말 대단했어요.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미팅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K-반도체 벨트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줬는데 정말 웅장한 계획이더라고요. 용인-평택- 화성을 잇는 거대한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비전이었죠. 2030년까지 340조 원을 투자해서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들으면서 한국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정도 투자라면 앞으로 10년은 더 한국이 세계 1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브라질과의 협력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했어요. 한국 측에서는 브라질의 광물 자원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리튬, 구리, 니오뷴 같은 반도체 핵심 소재들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반대로 한국은 브라질의 반도체 기술을 전수하고 공동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에 긍정적이었어요. 특히 자동차용 반도체나 IoT 반도체 같은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가장 구체적으로 논의된 건 브라질-한국 반도체 공동연구소 설립이었어요. 상파울루에 연구소를 짓고 한국의 기술진과 브라질의 연구 인력이 함께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자는 계획이었죠. 이게 실현된다면 브라질 반도체 산업에 큰 전환점이 될 것 같았어요. 울산 현대중공업도 방문했는데 여기서는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고 있더라고요. 현대중공업이 왜 반도체 장비를? 라고 물었더니 조선업에서 축적한 정밀 기계 가공 기술을 반도체 장비에 응용한 거라고 하더군요. 이런 기술 융합 능력도 한국의 강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방문을 마치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데이터로만 봤을 때와 직접 보는 것은 정말 달랐거든요. 한국의 기술력과 인프라,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열정과 자부심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젊은이들의 마인드셋이었어요. 그들은 한국이 세계 최고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이런 자신감이 바로 한국이 계속 혁신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국길 비행기에서 저는 브라질 정부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제목은 한국 벤치마킹을 통한 브라질 반도체 산업 발전 로드맵이었죠. 핵심 내용은 이거였어요. 한국의 성공 모델을 브라질에 적용하되 우리만의 강점을 살린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자. 한국 방문을 통해 확신한 게 있어요. 한국은 단순히 반도체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과 협력한다면 브라질도 반도체 강국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됐어요. 브라질로 돌아온 지 한 달 후 루카스에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다. 브라질 최대 방송사인 글로보 TV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특집 인터뷰를 요청한 것이다. 전국에 생중계될 예정이었다. 루카스는 이 기회를 통해 브라질 국민들에게 한국의 진짜 실력을 알리고 싶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브라질 IT부 루카스 알베스 보좌관과 함께 세계 반도체 시장의 현황과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루카스님, 최근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한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패권 경쟁을 이해하려면 먼저 각국의 실제 기술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많은 분들이 미국과 중국만 주목하고 계시는데 사실 진짜 강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의외라고 생각하실 텐데 데이터를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2%를 한국이 생산하고 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기업이 세계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AI 시대의 핵심 부품인 HBM 고대역폭 메모리에서는 한국이 9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엔비디아가 아무리 뛰어난 AI 칩을 만들어도 한국의 메모리 없이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위치에 있나요? 미국은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는 확실히 강합니다. 엔비디아, 퀄컴, 애플 같은 기업들이 훌륭한 칩을 설계하죠. 하지만 제조는 대부분 아시아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을 만들어서 제조업을 자국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이 삼성이나 TSMC 같은 외국 기업들에게 돈을 줄 테니 지분을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이건 정말 노골적인 요구였죠.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도 맞지 않고요. 그런데 한국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투자는 하겠지만 경영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감탄했어요. 압박에도 굴하지 않는 한국의 자존심을 볼 수 있었거든요. 중국은 어떤가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중국은 정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지금까지 1,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고 해요.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요? 아직도 핵심 기술에서는 한참 뒤처져 있어요.
중국 최대 파운드리인 SMIC는 겨우 7나노 공정을 양산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삼성이나 TSMC가 3나노를 양산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최소 2세대는 뒤처져 있는 거죠. 메모리 분야는 더 심각해요. 한국 기업들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중국은 돈은 많이 썼지만 핵심 기술을 제대로 내재화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해외 기술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미국이 제재를 가하면 속수무책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국이 특별한 이유는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삼성의 GAA 기술이나 SK하이닉스의 HBM 기술은 완전히 자체 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압박에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거예요. 더욱이 한국은 단순히 현재 기술에 안주하지 않고 있어요. 차세대 기술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2나노, 1.4나노 공정 개발은 물론이고 포스트 실리콘 시대를 대비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삼성 평택 캠퍼스와 SK하이닉스 이천 공장을 봤는데 정말 경이로웠어요. 24시간 가동되는 거대한 공장들, 최첨단 장비들,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 엔지니어들의 열정과 자부심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방문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젊은이들의 마인드셋이었어요. 그들은 한국이 세계 최고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더라고요. 27세 엔지니어가 3나노 공정 개발에 직접 참여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젊은이들이 세계를 바꾸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장기적 비전도 놀라웠어요. K-반도체 벨트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까지 34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들으면서 한국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정도 투자라면 앞으로도 계속 세계 1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브라질은 한국과 어떤 협력을 할 수 있을까요? 브라질과 한국은 정말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리튬, 구리, 니오뷴 같은 반도체 핵심 소재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한국 측에서도 브라질과의 협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상파울루에 브라질-한국 공동연구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고요. 이게 실현된다면 브라질 반도체 산업에 큰 전환점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한 평가를 한마디로 해주신다면? 제가 6개월 동안 세계 각국의 반도체 산업을 분석한 결과 확신을 갖게 된 것이 있어요.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삼성처럼은 못합니다. 한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진정한 반도체 제국입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전 세계 IT 산업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도 전기차도 슈퍼컴퓨터도 한국의 반도체 없이는 제대로 만들 수 없거든요. 이것이 바로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이 이런 성과를 압박이나 운에 의존해서 이룬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40년 넘게 꾸준히 투자하고 발전시켜온 결과예요. 명확한 비전과 의지, 과감한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만들어낸 기적이죠. 브라질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작은 나라가 이렇게 큰 꿈을 이룰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말이에요. 인터뷰가 끝나고 루카스는 창밖을 바라봤다. 브라질리아의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한국에 가 있었다. 언젠가 브라질도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 그는 확신했다. 한국이 보여준 길을 따라간다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고. 화면에는 삼성 평택 캠퍼스의 야경이 떠올랐다. 24시간 불빛을 밝히며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공장. 그리고 그 위로 펄럭이는 태극기.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기적의 상징이었다.